이 목걸이는 자네 설마 준호 아들인가? 대한민국 재계 12 태성그룹 이서연 회장이 신입사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 때문이었죠. 면접 날 사람을 구하느라 기회를 날려버린 흑수저 학생이 알고 보니 태성그룹의 진짜 상속자였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따뜻한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눈부신 행운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아침 8시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한숨을 쉬었어요. 7천만 원. 작년에 할머니가 사기당한 빚까지 합쳐서 7천만 원의 빚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작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손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전세금 3천만 원을 날렸어요. 그 충격으로 며칠간 밥도 못 드시고 밤마다 손가락을 물어뜯어 상처가 났습니다. 지금은 겨우 회복하셨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 붙은 반창고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민준아, 일어났어? 할머니, 저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밥 먹자. 오늘 면접이지? 네. 태성그룹 최종 면접이요. 태성그룹? 어젯밤에 꿈자리가 좋았어. 우리 민준이 무조건 붙을 거야.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핀 미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조건 붙을 거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사실 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방대 경영학과 출신, 스펙이라곤 토익 750점이 전부였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 사이에서 내가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네, 잘 보고 올게요. 낡은 정장을 입고 당근마켓에서 산 중고 구두를 신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잠깐. 할머니가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거야.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엔 이거 차고 가. 주머니를 열자 낡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검게 변색된 금속 반쪽짜리 펜던트. 펜던트 뒷면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CH-74. 이게 뭐예요? 몰라. 내 엄마가 남긴 건데. 부적처럼 생각하렴. 나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셔츠 안으로 넣으니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어요. 다녀올게요, 할머니.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집을 나섰습니다. 7월 장마철이었어요.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겼지만 낡은 우산이라 뼈대가 두 곳이나 휘어 있었어요. 비가 올지도 모르겠네. 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주머니에는 4,000원뿐. 잠깐 고민했습니다. 나는 버스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걸어가자. 빨리 걸으면 면접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어요. 하지만 금세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우산을 써도 비를 다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젠장, 하필 오늘. 아까 그냥 버스 탈 걸. 면접까지 20분 남았어요. 뛰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버스 정류장 근처를 지나는데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의 노인이었어요. 낡은 연두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파란 입술,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달려가서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어지러워. 할머니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저혈당 증상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쳐다보고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주황색 고어텍스 등산복을 입은 중년 여자가 버스 정류장에 들어오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중년 여자가 우리를 쳐다봤어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재수없게. 아침부터 웬 노숙자야? 노숙자가 아니에요. 저혈당 쇼크인 것 같아요. 야, 총각. 너도 냄새 옮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가. 쯧쯧. 중년 여자가 혀를 차며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하지만 화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했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분이 쓰러져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인 것 같습니다. 네, 27번 정류장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는 10분 뒤에 온다고 했어요. 그때까진 너무 늦어. 저혈당엔 당분을 빨리 섭취해야 했습니다. 바로 옆에 편의점이 보였어요. 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4,000원. 면접 끝나고 집에 갈 버스비까지 포함된 돈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파란 입술이 눈에 들어왔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구하는 게 먼저지. 나는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 에어컨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카운터 뒤에는 20대 초반의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 김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이다 하나하고 막대사탕 2개요. 계산을 마치고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온 민주는 사이다를 조금씩 먹여드렸어요. 막대사탕도 입에 물려드렸습니다. 고마워. 할머니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5분쯤 지나자 할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도 따뜻해졌어요. 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여기가 어디야? 버스 정류장이에요. 할머니 쓰러지셨었어요. 쓰러졌어? 내가?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고, 또 그랬구나. 당뇨 때문에 가끔 이래요. 미안해요, 학생. 괜찮아요. 구급차 불렀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급차까지? 어휴, 미안해서 어쩌나. 할머니가 민망해하며 웃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반지가. 학생, 혹시 내 반지 못 봤어?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반지, 내 반지. 왼손 약지가 비어 있었어요. 금반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반지요? 응, 결혼 반지야. 돌아가신 우리 영감이 해준 거야. 50년 넘게 한 번도 안 뺐는데. 할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까 쓰러질 때 빠졌나 봐. 아이고, 어떡해.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나는 웅덩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넣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손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손끝에 뭔가 작고 동그란 게 잡혔어요. 금반지였습니다. 찾았어요. 나는 반지를 들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이거 맞죠?
할머니가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맞아. 이거야. 고마워, 학생.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다시 끼웠습니다. 이건 우리 영감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나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어요.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분. 면접 시간 10시. 이미 5분이 지났어요. 태성그룹은 1분 지각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끝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머니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학생,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얼굴이 하얘졌어. 무슨 일인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태성그룹 최종 면접이 있었어요. 태성그룹? 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입장 마감이 10시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나 때문에? 아,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요. 면접은 또 보면 되는데 사람 목숨은 하나잖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7천만 원 빚에 면접 기회까지 날리고 이제 어떡하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학생, 이름이 뭐야? 박민준이요. 민준이, 고마워. 이 은혜는 꼭 갚을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갚으실 거 없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누구라도? 아까 그 등산복 아줌마는 안 그랬잖아. 민준아, 전화번호 좀 줘. 내가 꼭 은혜를 갚을게. 아,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하시면 됐어요.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솔직히 이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낡은 옷차림에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니야. 전화번호 줘봐. 혹시 알아 내가 도움이 될지.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나는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010-1234-4567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했어요. 박민준, 태성그룹, 저장했다. 민준아, 꼭 연락할게. 나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탕이랑 음료 사오신 분 누구예요? 저요. 정말 잘하셨어요. 사람 하나 살리셨습니다. 의사의 칭찬이 들려왔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7천만 원의 빚,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를 대기업 면접, 젖은 정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꼭 내 눈물 같았습니다. 사람 하나는 살렸지만 정작 내 인생은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살았어.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대.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꼭 연락할게. 약속해.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병원을 나서니 비가 그쳐 있었어요.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지개처럼 밝지 않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주머니에 남은 돈은 1,500원. 집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벌써 왔어? 면접은 잘 봤어?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잘 봤어요.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대요. 할머니한테 면접을 못 봤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또 가슴앓이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 잘 됐다. 우리 민준이 무조건 붙을 거야.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태성그룹에서 불합격 문자가 왔어요. 태성그룹 2024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형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뛰어난 역량? 면접도 못 본 놈한테 무슨 역량? 쓴웃음이 났어요. 할머니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수도꼭지를 틀어놓고요. 이제 진짜 끝이다. 다른 대기업 공채는 다 끝났고 중소기업도 서류에서 다 떨어졌는데 막막했습니다. 내일부터 막노동이라도 나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른쪽 손목에 화상 흉터가 평소보다 진하게 보였습니다. 6살 때 고아원 화재 사고가 떠올랐어요. 거센 불길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소방관 아저씨가 나를 안고 뛰어나왔을 때 뒤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 울음소리. 하지만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손목을 만졌어요. 그때 생긴 화상 흉터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다른 애도 있었나? 가끔 그 생각이 들었지만 기록에는 내가 유일한 생존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마 착각이겠지. 다음 날 오후 사채업자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박민준 씨, 이자 연체가 2주째야. 우리가 가면 다 뒤집어 놓는 거 알지? 협박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시간이 돈이야? 내일 저녁 6시까지. 그때까지 80만 원 입금 안 하면 각오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80만 원. 나한테는 800만 원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또 다른 사채업자인가 싶어 받기 싫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단정한 말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여기는 태성그룹 회장 비서실 박한나 과장입니다. 태성그룹? 회장 비서실?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태성그룹이요? 네. 다름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박민준 씨와 면담을 원하십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본사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면담? 회장님이 면접도 못 보고 떨어진 나를 저 이번 공채에서 떨어졌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10시요? 네. 본사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성함 말씀하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신이 멍했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일주일 전 그 할머니?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그 할머니가 태성그룹 회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 하지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흠뻑 젖었던 그 정장이에요. 다행히 잘 헹구고 잘 말려서 얼룩과 냄새는 없었습니다. 목에는 할머니가 준 목걸이를 걸었어요. 오늘도 부적처럼 차고 가자. 민준아, 어디가?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아, 태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면접이래요. 정말?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꿈자리가 좋더라니까. 할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태성그룹 본사 빌딩은 거대했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고 왔는데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쯤 지나자 엘리베이터에서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박민준 씨? 아까 전화드린 비서실 박한나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실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50층 버튼이 눌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펼쳐졌어요.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입니다. 비서실 여직원이 커다란 문 앞에 섰어요. 문에는 회장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똑똑. 회장님, 박민준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책상 뒤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위험 있는 분위기. 태성그룹 이서연 회장, 재계 순위 10위권 대기업의 수장, 여성 CEO로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앉으세요. 이서연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박민준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일주일 전 일을 기억하나요? 일주일 전? 그러니까 포구 속 버스 정류장? 혹시 그 할머니? 이서연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과 달리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 할머니가 우리 엄마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일주일 전 폭우 속에서 쓰러진 할머니.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을 뻔했던 그분이 우리 엄마 이순자 여사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할머니가 태성그룹 회장의 어머니?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말씀하시더군요. 면접 보러 가는 길에 자기를 구해준 학생이 있었다고. 사이다랑 사탕을 사다 줬다고. 빗물 웅덩이에서 반지까지 찾아줬다고. 이서연 회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반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한테 해주신 결혼 반지예요. 엄마한테는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그 학생만 멈춰 섰다고. 심지어 어떤 여자는 노숙자라고 비웃으며 가버렸다고. 등산복 아주머니,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박민준 씨 전화번호를 받아오셨어요. 태성그룹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다고 하셔서 인사팀에 확인해 봤더니 면접 불참으로 처리되어 있더군요. 이서연 회장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민준 씨, 왜 면접 시험 보러 안 오고 엄마를 도왔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위급한 사람을 외면하고 면접 시험 보러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혈당 증상이 뭔지 알았어요. 그 할머니, 어머님이 우리 할머니랑 겹쳐 보였어요. 이서연 회장이 한동안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준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있어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경영지원팀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어요. 정말이세요? 내가 농담할 사람으로 보여요? 이서연 회장이 살짝 웃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할 사람은 나예요. 엄마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이서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 부탁이 있어요. 네, 뭐든지요. 엄마한테 내가 채용한 거 비밀로 해줘요. 엄마가 알면 내가 다 한 거다 하시면서 자랑하실 거거든요. 이서연 회장이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어요. 철의 여인의 의외로 귀여운 면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면접 다시 봤다고 생각하시게 해드려요. 실력으로 붙은 거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 여직원의 안내로 몇 가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태성그룹에서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태성그룹 안내 데스크에서 사원증을 받아 목에 걸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여기 다니는 거야?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경영지원팀은 1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박민준 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기름기 흐르는 머리. 양복은 비싸 보였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 경영지원팀장 김태호야. 내 직속 상사지. 김태호 팀장. 첫 인상부터 불길했어요. 김태호 팀장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요. 이리 와봐. 그가 손짓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김태호 팀장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야,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 네, 이력서 봤어. 지방대 출신이 태성그룹에. 그것도 면접도 안 보고. 그가 비아냥거렸어요. 내가 내 조카 자리 꿰차고 들어온 그 낙하산이지? 낙하산, 조카 자리.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원래 그 자리 내 조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어. 인사팀이랑 다 이야기 끝난 거였다고. 근데 갑자기 위에서 너 넣으라고 해서 다 엎어졌잖아. 김태호 팀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 회장님 백 믿고 까불어봐. 3개월 안에 그만두게 해줄 테니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진짜 끝이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호 팀장이 혀를 찼어요. 열심히? 지방대 흑수저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서울대 발끝이나 따라가겠어? 웃기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김태호 팀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자. 참으면 된다. 수습 기간 3개월만 버티면 돼. 출근 첫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야, 지방대. 커피 맛이 왜 이래? 다시 타와. 둘째 날은 폭우 속 세차였습니다. 김태호 팀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비 올 때 세차해야 때가 잘 빠지는 거야. 싫으면 관두든가. 셋째 날은 500장의 서류 복사, 넷째 날은 점심시간 따돌림.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나는 경영지원팀의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탕비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진짜 불쌍하다. 우리도 팀장님 눈밖에 나면 끝장이야. 고아원 출신이래. 믿으면 안 된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혼자 남은 탕비실에서 나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어요.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회사 어때? 좋아요, 할머니. 선배들도 잘해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나지 않게. 왜 나만 이래야 하지? 뭘 잘못했다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할머니 손에 붙은 반창고가 떠올랐어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알바나 막노동을 하러 가는 수밖에 없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로비는 고급스러운 원두커피 향기로 가득했어요. 1층 카페에서 갓 내린 커피 냄새가 대리석 바닥 위로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김태호 팀장의 심부름으로 서류를 전달하러 로비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회전문이 열리며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연두색 블라우스, 회색 머리카락,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어머니 이순자 여사. 나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태호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박민준. 내가 시킨 심부름은 안 하고 여기서 뭐해? 김태호 팀장이 다가오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디서 싸구려 밀가루 쩐내가나? 할머니가 나하고 친해 보여서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호 팀장이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에서 따끈한 붕어빵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나한테는 정겨운 냄새였지만 김태호 팀장에게는 아니었나 봅니다. 김태호 팀장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시장 바닥이야? 김태호 팀장이
이순자 여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기요, 저 회장님한테. 회장님? 이 행색의 회장님을 만나? 김태호 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봐봐. 이 고급 로비에서 무슨 생선 굽는 냄새가 나. 아, 붕어빵이네. 격에 안 맞게 왜 이런 걸 들고 와? 안 돼. 이분은 회장님 엄마인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김태호 팀장이 주변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경비원. 우리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노숙자가 들어왔는데 뭐 하는 거야? 김태호 팀장은 부산지사에서 본사로 발령받은 지 아직 석 달이 안 됐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얼굴을 모르는 거였어요. 프론트 안내 직원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저기 팀장님, 그분은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해. 김태호 팀장이 손을 휘저으며 안내 직원의 말을 잘랐어요. 안내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경비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순자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노숙자가 아니에요. 나는 됐어요. 야, 경비. 이 할머니 좀 내보내. 김태호 팀장이 손을 들어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내 딸 아이에게. 딸? 이런 거지 같은 할머니 딸이 우리 회사에 있어?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쳐. 김태호 팀장이 이순자 여사의 비닐봉지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붕어빵? 비닐봉지 안에는 노릇노릇한 붕어빵과 잘 익은 홍시가 들어있었어요. 이순자 여사가 사온 것 같았습니다. 그거 내 딸한테. 딸한테? 이딴 싸구려 밀가루 덩어리를. 김태호 팀장이 비닐봉지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쏟아버리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안 돼요. 김태호 팀장과 이순자 여사 사이에 섰습니다. 비켜, 박민준. 못 비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분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저하고 친해 보인다고 팀장님이 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태호 팀장이 비웃었어요. 지방대 흑수저하고 친한 사람이면 뭐 대단한 사람이기라도 해? 비켜. 안 그러면 너도 같이 쫓겨날 줄 알아.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팀장님, 제발 그 손 놓으십시오. 이분은 내 할머니 같은 분입니다. 할머니 같은 분? 하, 웃기네. 김태호 팀장이 내 어깨를 밀쳤어요. 나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라고. 김태호 팀장이 화가 나서 나를 세게 밀었어요. 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셔츠 안에 숨겨뒀던 목걸이가 밖으로 튕겨나왔어요. 검게 변색된 금속, 반쪽짜리 펜던트가 와이셔츠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틈에 김태호 팀장이 비닐봉지를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철퍼덕, 붕어빵과 홍시가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붕어빵과 빨갛게 익은 홍시가 차가운 바닥 위에서 뒹굴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들 중 누군가는 피하고 누군가는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과 홍시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서연이 좋아하는 건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태호 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연? 누구야 그게? 아, 설마 우리 회장님? 하, 이 할머니 정신이 나갔나? 주변에 있던 오래된 직원들은 당황하며 눈치만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팀장의 성격을 아니까요. 나는 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이순자 여사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릎을 꿇고 함께 붕어빵과 홍시를 주워 담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대리석의 냉기가 무릎뼈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아. 야, 박민준. 김태호 팀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팀장인 나한테 대들고 노숙자 편을 들어. 오늘부로 넌 끝이야. 각오해.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끝이면 끝인 거죠. 뭐, 팀장이면 사람을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온갖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지방대라고 흙수저라고 비아냥 거려도 다 참았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아무 잘못 없는 어르신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태호 팀장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야, 박민준. 너 진짜 죽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이서연 회장이 내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주변 공기가 싸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김태호 팀장이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굽혔어요. 이서연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붕어빵과 홍시에 멈췄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나와 이순자 여사를 봤습니다. 그 순간 이서연 회장의 시선이 내 목걸이에서 멈췄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 이서연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가 처음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디서 났어?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인데 그 목걸이 어디서 났냐고. 이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서연 회장이 휘청거리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신입사원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내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건 내 동생 준호의 목걸이야. 자네 설마. 이서연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서연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 이순자 여사가 다가왔어요. 서연아, 왜 그래? 그 목걸이가 뭔데? 엄마,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이서연 회장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어요. 김태호 팀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서연 회장이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과 홍시를 가리켰습니다. 김태호. 예, 회장님. 김태호 팀장이 벌벌 떨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님인 줄 몰랐어요. 몰랐으면 괜찮아? 허름하게 보인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이서연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태성그룹이 그렇게 가르쳤어? 돈 없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착각? 내가 지금 한 짓이 착각이야?
이서연 회장이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과 홍시를 가리켰어요. 저거 우리 엄마가 일부러 시장 가서 사온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붕어빵 좋아하고 홍시를 좋아한다고 비 오는 날이면 자주 사오셨어. 70 넘은 엄마가 이 빗속에 직접 사오신 거라고. 김태호 팀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줘?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못쓸 짓을 내가 봐줘? 이서연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박민준 씨에게 한 달 동안 한 짓도 다 알아. 지방대라고 흙수저라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점심도 못 먹게 하고 온갖 잡일 다 시키고 다른 직원들이랑 밥도 못 먹게 하고. 김태호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내 조카 자리 뺏겼다고 신입사원을 괴롭혀? 그게 15년 경력 팀장이 할 짓이야? 회장님 그건 최 팀장. 네 회장님. 최영우 비서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김태호 팀장 오늘부로 해고야. 이 인간 앞으로 내 눈에 안 보이게 해.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신 줄 정말 몰랐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장면 찍은 감시 카메라 영상 확보해. 엄마가 원하시면 모욕죄로 고소할 거야. 알겠습니다. 경비원, 이 사람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경비원 2명이 다가와 김태호 팀장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한 번만. 김태호 팀장이 발버둥 쳤어요. 그 순간 목에 걸려있던 사원증 줄이 끊어졌습니다. 찰칵. 사원증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어요. 김태호 팀장이 끌려가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사원증을 주워들었어요. 태성그룹 경영지원팀장 김태호. 이 사원증 아래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던가. 나는 김태호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원증을 건네주려다 일부러 손을 놓았어요. 사원증이 다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태호 팀장이 무릎을 꿇고 사원증을 주우려 했어요. 경비원에게 붙잡힌 상태로 바닥에 손을 뻗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팀장님, 무릎이 시리시지요? 김태호 팀장이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까 할머니 무릎처럼요. 김태호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박민준, 너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비원들이 김태호 팀장을 끌고 회전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김태호 팀장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흩어진 홍시를 밟았어요.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잘 익은 홍시가 터지면서 김태호의 명품 구두와 바지에 붉은 과즙이 낭자하게 묻었어요. 마치 피처럼 붉었습니다. 아, 내 구두, 내 바지. 대리석 위에 떨어진 홍시처럼 그의 오만함도 그렇게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김태호 팀장이 발버둥 쳤지만 경비원들은 그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김태호 팀장의 절규가 점점 멀어졌어요. 비 내리는 거리로 내던져지듯 사라졌습니다. 붉게 물든 바지가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연 회장이 이순자 여사 옆에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 회사에 저런 놈이 있는 줄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나도 멀쩡한데. 이순자 여사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서연아, 앞으로 민준이 잘 챙겨줘.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알았어, 엄마. 걱정 마. 이서연 회장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준 씨. 네. 그 목걸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야?
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엄마가 남긴 거라고. 이서연 회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이 씨가 아니고 박 씨지만 DNA 검사를 해보자.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얼떨떨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서연 회장실에서 나와 이서연 회장 그리고 이순자 여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서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99.99% 일치. 이서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주는 이준호의 아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서연 회장이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18년을 찾았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조카야. 준호 오빠 아들이야. 살아있었어. 이순자 여사도 달려와 우리를 함께 안았어요. 세상에, 세상에. 내 손자였구나. 그때 비 오던 날 나를 살려준 학생이 내 손자였어.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그때 로비에서 말 못했지. 이 목걸이. 이서연 회장이 내 목에 걸린 펜던트를 가리켰어요. 준호 오빠가 2개로 쪼개진 목걸이를 특별 제작한 거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반쪽짜리 목걸이를 하고 있는 준호가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이순자 여사가 내 얼굴을 2 손으로 감쌌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남다르게 느껴졌구나. 피는 못 속인다더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그날 저녁 이서연 회장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이순자 여사와 함께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맛. 이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맛이야. 그 아이가 처음 인사 왔을 때 끓여줬던 된장찌개 맛. 네. 준우 여자친구. 아니, 내 엄마. 박영희가 처음 인사 왔을 때 끓여줬던 그 된장찌개 맛이라고. 이서연 회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박영희가 어떻게 되었나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내 옆집에 살던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공부하고 내가 딸처럼 키웠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재벌집 도련님이랑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 반대가 심하다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이순자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련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희는 그날부터 미쳐버렸어요. 매일 울기만 하다가 아이를 낳고도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아이들이 6살이 될 무렵 세상을 떠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죽기 직전에 나한테 부탁했어요. 이 아이들 좀 맡아달라고. 이순자 여사와 이서연이 동시에 물었어요. 쌍둥이였어요? 아들 쌍둥이였지요. 영희가 죽어가면서 아이 아버지 집안 이름을 말하려는데 그 한마디만 하고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가 나를 바라봤어요. 근데 영희 친척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뒤늦게 알고 찾아갔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고아원에 불이 났어요. 내가 도착했을 때 불길이 치솟고 있었는데 소방관들이 기절한 아이 하나를 안고 나왔어요. 민준이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소방관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는 내 손자라고 엄마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소방관이 다른 아이들을 구하러 다시 뛰어들어가면서 나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게 민준이를 데려왔어요. 다른 아이는 끝내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난 그 아이는 그날 밤 죽었겠구나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를 내 손자처럼 키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로 시작하는 가문. 그게 태성그룹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재벌집 자식인 줄 알았으면 진작 보냈을 텐데 내 욕심에 우리 민준이를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순자 여사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손자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아이고. 두 할머니가 함께 울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나를 아꼈구나. 내 엄마의 부탁이었어. 이서연 회장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준아, 이제는 다 알겠다. 네, 우연이 아니야. 다 인연이었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성이 이 씨가 아니고 왜 박 씨인가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영희 호적에 아버지 성으로 올릴 수 없어. 자기 성으로 올려서 그렇게 된 거래요.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며칠 후 이서연 회장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뭐예요? 열어봐. 봉투를 열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8천만 원. 이게 민준아, 내 빚이 7천만 원이라고 들었어. 빚 갚고 남는 거는 정장사 입고 이사 비용으로 써. 이서연 회장이 말했어요. 가족이 어려운데 고모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고모, 이건 너무. 받아. 이게 없으면 할머니 걱정해. 제대로 일도 못할 거잖아. 빚 없이 일해야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순자 여사 뜻이기도 해. 내 엄마 박영희한테 못해준 게 많거든. 그 마음으로 주는 거야. 이서연 회장이 살짝 웃었어요. 거절하면 이순자 여사한테 혼나. 진짜로. 나는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8천만 원. 나와 할머니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 임차 사택으로 일단 이사하도록 해. 고마워요, 고모. 정말, 정말 고마워요.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 할머니를 깨끗한 아파트로 모실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가족이 생겼다는 것.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태성그룹의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조카가 갑자기 나타났다. 18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1순위 상속자가 살아있었다. 회장이 낙하산으로 데려온 신입사원이 알고 보니 친족하였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나는 회장 직속 비서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동안 상속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태성에서 1순위 상속자가 되었지만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민준 도련님, 이 서류 확인해 주세요.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민준 씨라고 해주세요. 제가 불편해요. 저는 아직 신입사원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사람 재벌 손자 맞아? 겸손하고 예의 바르네. 다른 낙하산들이랑은 다르다. 조금씩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회의실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준비한 신규 사업 제안서, 한 달간 밤낮으로 작업한 결과물이었어요. 그럼 박민준 사원 발표해 주세요. 이서연 회장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였어요. 나는 긴장되었지만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제안합니다. 시장 분석 결과, 그때였어요.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내 프레젠테이션 대신 이상한 사진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조작된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내가 고아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꾸며진 가짜 서류, 내가 전과자인 것처럼, 위조된 범죄 기록, 박민준의 숨겨진 과거, 고아원 화재, 방화범은 바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건 조작된 거짓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급하게 외쳤지만 회의실은 이미 소란스러워졌어요. 역시 출신이 출신이니까. 고아원 출신은 믿으면 안 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의 중단. 다들 나가. 임원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나를 흘겨보는 눈빛들이 따가웠어요. 회의실에 나와 이서연 회장만 남았습니다. 고모, 저건 진짜 조작이에요. 믿어주세요. 알아. 이서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6살짜리가 무슨 방화를 하겠어? 알아.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 고모. 근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거야. 내부에 적이 있어. 그날 밤 나는 회사에 남아 감시 카메라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누군가 뭔가를 넣었을 텐데.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최영호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 아직 안 갔어요? 아, 네. 조사하느라. 그건 내가 할 테니까 퇴근해요. 피곤하잖아요. 최영호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팀장님. 근데 저 혼자 좀 더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요? 최영호 팀장이 내 옆에 앉았어요. 그럼 같이 봐요. 두 눈보다 내 눈이 낫잖아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왠지 불편했어요. 그때 내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감시 카메라 화면. 주차장에서 두 남자가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태호 전 팀장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김태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사람이 보였어요. 최영호 팀장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옆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최영호 팀장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 시발. 최영호 팀장이 갑자기 욕을 뱉었어요. 말족같이 안 듣네. 나는 깜짝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 CCTV 다 삭제한다고 했는데 한 개가 빠졌나 보네. 최영호 팀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잔인한 눈빛만 남았습니다. 운이 없네, 너도 나도. 팀장님, 왜 이러는 거예요? 왜냐고? 최영호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10년을 기다렸어. 후계자 없는 회사, 내가 차지할 거였는데. 눈빛의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근데 내가 나타났어. 갑자기 조카라면서 1순위 상속자래. 공들여 쌓은 내 10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 저는 상속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닥쳐. 최영호 팀장이 소리쳤어요. 내가 관심 없어도 상관없어. 넌 존재 자체가 방해야. 종아리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군용 단검이었어요. 여기서 사라져.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나는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소용없어. 이 시간에 여긴 아무도 없어. 내가 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최영호 팀장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어요. 거기까지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렸어요. 이서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경찰들이. 회장님? 최영호 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왜 여기? 내가 오늘 민준이한테 접근할 줄 알았어. 이서연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늘 낮에 민준이가 말했거든. 내 눈빛이 이상했다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고모, 내 말을. 당연히 믿었지. 넌 내 조카잖아. 이서연 회장이 살짝 웃었어요. 그래서 따로 조사했어. 내 통화 기록, 계좌네요. 김태호한테 돈 보낸 거, CCTV 기록 다 나왔어. 최영호 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10년 동안 날 속였어. 10년. 이서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내 오른팔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해? 회장님, 경찰관님, 저 사람 체포하세요. 경찰들이 최영호 팀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회장님, 최영호 팀장이 끌려가며 발버둥 쳤어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연 회장이 나를 안아주었어요. 무서웠지? 조금요. 미안해. 내가 곁에 둔 사람이 그런 놈일 줄 몰랐어. 고모 잘못 아니에요. 나는 고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근데 고모, 어떻게 내 말을 그냥 믿으셨어요? 증거도 없었는데. 이서연 회장이 나를 바라봤어요.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은 일단 믿는 거야. 그게 가족이지. 그래서 보안팀에 조사하라고 시켰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칠 뒤 나는 퇴근길에 예전 그 편의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카운터 뒤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김수현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때 비 오던 날. 아, 네. 기억해요. 할머니 구하시느라 급하게 뛰어나가셨잖아요. 김수현이 반갑게 웃었어요. 그때 할머니 괜찮으셨어요? 네, 다행히 괜찮으셨어요. 나는 음료를 고르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그분이 태성그룹 회장님 어머니셨어요. 네. 김수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보니 회장님 조카였어요. 18년 만에 가족을 찾은 거죠. 와,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김수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표정은 순수해 보였지만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나는 계산을 하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한 달 뒤 태성그룹 기자회견장. 이서연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박민준 씨를, 아니, 이민준 씨를 태성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이민준 씨는 고 이준호 회장의 아들이자 고 이종수 창업주의 친손자입니다. 18년 만에 찾은 우리 가족입니다. 나는 이서연 회장 옆에 섰어요. 하지만 이서연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낙하산으로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그걸 원했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래서 민준 씨는 3년간 미국 지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을 겁니다. 중요 사업장을 돌며 회사 경영을 배울 거예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태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직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는 내 실력과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박순덕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객석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옆에 앉은 이순자 여사도 함께 앞으로도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과의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명씩 인사를 나누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폭우 속에서 이순자 여사를 노숙자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황색 고어텍스 등산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이 분명했어요. 저기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한 달 전에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어요. 괜찮아요. 네. 저도 그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어요. 뒤에서 이서연 회장이 말했습니다. 용서했어? 네. 왜? 미워해봤자 내 마음만 힘들어지잖아요. 이서연 회장이 살짝 웃었어요. 역시 우리 오빠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음료를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반쪽짜리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이제 다 잘 될 거야. 행복한 꿈에 젖어 있던 나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시각 어둠 속에서 일을 가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어딘가의 좁은 방, 민혁이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기자회견 뉴스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민준 씨를 태성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민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18년 만에 찾은 가족. 나도 그 가족인데 왜 나만 버려진 거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민준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왼쪽 얼굴 일부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넌 깨끗한 얼굴로 구조됐고 난 이 흉측한 얼굴로 버려졌지. 넌 좋은 할머니한테 사랑받으며 자랐고 난 고아원을 전전하며 맞고 자랐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재벌 상속자까지. 손에는 낡은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의 것과 똑같은 모양. 민준이가 하고 있는 목걸이 나머지 반쪽이었어요. 펜던트 뒷면에는 숫자의 절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09-X. 민혁이 펜던트를 TV 화면에 갖다 댔습니다. 민준의 목에 걸린 펜던트와 맞춰보듯이 이 목걸이가 완성되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을 찾을 수 있어. CH-7409-X. 스위스 비밀 계좌 코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수연이었어요. 오빠 나야. 무슨 일이야? 그때 그 사람 있잖아. 오빠랑 똑같이 생긴 사람. 응. 방금 다시 왔었어. 그 사람이 태성그룹 회장 조카래. 잃어버렸다가 18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라고. 알아. 방금 태성그룹 기자회견 봤어. 민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내 거야. 내 얼굴, 내 부모, 내 인생. 전부 다 그 녀석이 가져간 거야. 이제 내가 돌려받을 차례야. 오빠, 내가 도울게. 무슨 일이든. 고마워. 사랑해, 수연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혁이 거울을 다시 바라봤어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려라, 동생아. 형이 간다. 내 것을 되찾으러. 같은 시각. 이서연 회장의 자택 서재. 이서연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18년 전 고아원 화재 기록. 생존자 박민준. 그런데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생존자 명단 맨 아래 종이가 찢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것처럼. 이서연 회장이 눈을 좁혔어요. 잠깐 찢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생존자 박민희은. 뭐야 이게. 이서연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유일한 생존자가 아니었어? 민준이 할머니 말대로 쌍둥이가 맞았던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생존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조사팀? 나야. 청송고아원 화재 사건 다시 조사해. 생존자 명단 전체를 찾아. 지금 당장. 지금까지 폭우 속의 선택 시즌 1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께 평온한 쉼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